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오빠는 저와 아주 왼수 관계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에요. 엄마는 하나뿐인 우리 아들거리면서 여자인 저는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겨울에는 수도가 얼어 물도 안 나오고 여름만 되면은 장마 때문에 반지하가 물에 잠길 정도였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는 오빠 기죽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돈까지 멍가면서 최신 기계 핸드폰 같은 걸 사줬어요.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항상 우리 아들 이순이라면서 돈 탈탈 털어 오빠 명품 신발에 가방에. 정말 딸인 저는 어이가 없었지요. 항상 오빠 밥상 위에는 간장게장에 고기 반찬에 아주 오빠 밥상만 보면 부잣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실은 까만 곰팡이 때문에 벽이 까만데 제가 오빠 밥상에 있는 간장게장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엄마는 야 이게 미쳤나? 어따 손을 대 어따 네 오빠 먹으라고 내가 사온 게장을 어디 손을 대고 있어 미쳤어? 하면서 벅벅 소리 질렀어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오빠가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몰라요. 노랗게 탈색해서 친구들 오토바이 타며 동네에 안 좋은 애들이란 애들과는 다 몰려다니고 소위 양아치였습니다. 친구들 돈 뺏고 돈 없으면 폭력을 써서 경찰서에 드나들기 수십 번에 정말 선생님들까지 학을 떠서 오빠를 포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오빠와 이런 집안 구석이 싫어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책 살 돈도 없어서 담임선생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선생님들용으로 나온 답이 다 적혀져 있는 선생용 참고서로 답을 가리며 공부를 했어요. 집에 곰팡이 냄새 때문에 코가 아플 지경이어서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퇴학당해서 밖에 매일 맴돌고 놀기만 하는 오빠가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빠는 야, 네 주제의 공부는 무슨 공부야 어디 여자가. 어차피 우리 집 가난해서 네 대학 붙어도 못 가 그니까 꿈깨. 어디 몸이나 대주면서 돈이나 벌어와 허튼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저를 막 발로 까고 두들겨 팼습니다. 오빠의 발길질 때문에 곰팡이 냄새 맡기 위해 코에 틀어박았던 하얀색 휴지는 코피로 벌겋게 물들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왜 그러는데?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그렇게 엄마 사랑 지원 마음껏 받았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따구로 인생을 사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오빠의 발길질이 더 심해지고 제가 정신을 잃어갈 때쯤 엄마가 집에 들어온 겁니다. 휴, 엄마다 난 이제 살았다. 하고 엄마, 오빠가 나 공부하는데 때린다고 이거 봐, 코피다. 오빠 좀 말려봐 하면서 울며 달려갔지만 엄마는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오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오빠는 아니니 얘가 공부한다고 잘난 척하고 나한테 대들잖아. 그래서 얘 교육시킨 거지? 라고 하니 엄마는 오빠의 말만 듣고서 갑자기 제 뺨을 쳤습니다. 엄마는 엄마 없을 때 오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그래러니까 코피가 난 거 아니야. 으유 정말 내가 더 때문에 못 살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공부를 해서 나가서 돈이나 벌어올 것이지. 하며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 길로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가출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몇 날 며칠을 밖에서 맴돌고 노숙했어요. 가출한 저를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요. 확 죽어버릴까 싶었지만 이대로 죽기에는 내 목숨이 너무 아까웠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집에 있는 저 금통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그런데 집에 슬금 들어갔는데 제 방에 하필 오빠와 그날날이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가려는 순간 오빠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 제 팔을 확 잡고 그 방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고서는지 친구들한테 야, 얘 먹어라 이딴 년을 내 동생으로 둔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허락할게 니들이 알아서 해. 라며 저를 악마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술에 취해 사리 분별 못하는 그 악마들이 저에게 다가오길래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그 상황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서는 무작정 터미널로 갔습니다. 터미널로 가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제발표 좀 사달라고 사정사정해 어떤 할머니께서 서울 가는 표를 한 장 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나 오빠랑 연 끊을 거야.
오빠가 나한테 어떤 짓 하려고 한 줄 알아? 엄마도 너무하지. 아들이 뭘 하고 나만 차별하고. 나 그냥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통과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절대 찾지 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는 무작정 노숙을 했죠.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나이도 어린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귀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서울역에 쪼그려 있는 저를 본 한 여자 목사님이 저를 본인의 교회로 데려가서 숙식을 해주시게 한 겁니다. 제 사정을 듣고 너무 딱하다고 유치부 애들이 낮잠 자는 방에서 당분간 숙식하고 공부하라고 하며 방한권을 내어주었어요. 정말 천사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통과 후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금도 교회에서 모아주신 장학금으로 해결했고요. 그렇게 전 그 교회 목사님의 천사 같은 배려에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전문대에 들어가 기술을 배워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전문대 출신이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받았고 정말 힘들었지만 고박 13년을 일해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저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한 살 차이 나는 오빠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사정이 비슷했기에 정식 결혼식이 아닌 교회에서 서로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생을 기약했어요. 남편과 그렇게 혼인을 하고 5년쯤 지났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몇 통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도망자 신세에다가 집에서 도망친 상황이었기에 함부로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나 엄마나 오빠가 날 찾으러 올까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모르는 번호로 매일매일 몇 통씩 계속 부재중이 와 있었어요. 이상하다. 누구야? 받을까? 말까? 받았다가 엄마나 오빠면 어떡해. 나 결혼했다는 거 알면 또 얼마나 뭐라 하고. 다 받지 말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다. 너 핸드폰인 거 다 알아.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살았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간곡하게 보낸다. 제발 연락 좀 받아라.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야. 라는 문자였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라니. 순간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엄마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마음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통화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입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시한부라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내 딸한테 못해준 게 너무나 미안해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하며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가기 전에 하루 잘 곳이 필요한데 딸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숙소 잡아줄 테니 거기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말기암이던 런던 솔직히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냥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자 엄마는 엉엉 울며 다 내 탓이라고. 네 오빠 잘못 키워서 너한테 상처만 준 애니 탓이라고 하며 펑펑 울며 사죄를 하는데 그거에 제가 또 잠깐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엄마를 1박 2일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했습니다. 남편한테 상황을 말하고 엄마를 모셔왔어요. 남편과 저 모두 오전에 회사를 비울 수 없었기에 엄마는 오전에 혼자 집에 있고 오후에 제가 집에 오면 남편 차를 타고 엄마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고 오후에 상사에게 사정해서 오후 반차를 내고 집에 왔는데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집에 있어야 할 엄마는 안 보이고 온 집안의 서랍이 다 나와 있고 정말 옷이란 옷은 전부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냉장고 문도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의 노트북과 제가 10년 넘게 취미로 모았던 액세서리, 도금된 귀걸이에 몇 개 안 되는 귀중품들까지 전부 탈탈 털려있는 겁니다. 순간 너무 벙쪘어요. 이게 뭐지? 엄마는 어딨는 거지?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없는 번호로 뜬 겁니다. 안 되겠다. 경찰 불러야겠다 하고 경찰에 도둑이 들었고 엄마가 실종된 것 같다. 고 납치당한 거면 어떡하냐고 엉엉 울며 그렇게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집에 설치했던 홈카메라가 생각이 난 겁니다.
남편이 화상 영어회화 공부한다고 홈카메라를 샀는데 사놓고 공부를 안 해서 홈 CCTV로 썼거든요. 제가 10년 정도 키운 고양이가 집에 있어서 고양이가 귀하는지 관찰할 겸사겸사 해서요. 다행히 그 홈 CCTV를 안 가져갔더라고요. TV 뒤에 있어서 못 발견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 홈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냥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CCTV 화면 속에는 18년간 연을 끊었던 오빠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집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자 몇 분 안 있어서 갑자기 제 집으로 오빠가 들어왔고, 오빠가 가져온 포대자루 같은 거에 엄마랑 함께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쓸어 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귀하는 짓인가? 저놈 새끼들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어떻게 끝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났어요. 형사님이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저는 홈 CCTV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저희 엄마와 오빠 신원조회를 한 결과 엄마와 오빠는 제가 가출한 18년 전부터 사기 행세, 도둑질을 둘이서 하고 다닌 거예요. 엄마가 망을 보고 오빠가 빈집을 털고, 그러다 한번 크게 걸려서 오빠가 감방에 가고 엄마는 집행유예 받고, 오빠가 감방 나와서 또 도둑질 사기질 등등 모자 사기단으로 살다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하다 천륜을 저버리고 저에게, 하나뿐인 딸에게 연을 끊을 딸에게까지 전화해서 제 집을 턴 겁니다. 18년간 연 크는 딸에게 접근하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야 한다. 말기암이라 시한부 인생이다. 뭐다 하면서 온갖 거짓말은 다 쳤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오빠는 이미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가 걸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배 걸려서 돈 벌 길이 막히니 아들을 신처럼 모시는 우리 엄마는 딸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아들을 살리려고 저희 집까지 턴 거였지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낳아줬다고 해서 엄마는 아니다. 나에게 엄마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온몸에서 열이 올라오는 그런 암같은 존재가 절대 악마 같은 아주 극악한 오빠놈과 아들 위해서라면 딸의 살림살이도 몽땅 털어가는 최악의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은 어디로 도망간 건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눈코 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달 뒤 엄마랑 오빠가 전남한 여인숙에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오빠는 구속 수사되었고 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소송들이 걸려 있었기에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 옥살이하고 있네요. 엄마는 저한테 어떻게 네가 나를 고소하냐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이 사람은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이구나 하고 그 이후로 아예 무시하고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엄마를 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엄마가 원래 미친 사람이라서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동안 엄마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에 속아 동정심을 가져서 엄마를 용서한 제 잘못이네요. 정말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치고 다시 힘내서 살아가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 때문에 한평생 마음고생을 했지만 대신 저를 정말 친딸로 생각해주시는 목사님과 너무나 자상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그거에 감사하며 살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옆집 아줌마가 와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사실 가족 모두 옆집 아줌마를 반기지 않았거든요. 옆집 아줌마는 시기 질투가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말도 많이 부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꼭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엄마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날도 집에 와 있는 옆집 아줌마를 보면서 자식들이 왔다 갔다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옆집 아줌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그런 조그만한 회사 다녀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던데 언젠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짝이 안 나타나면 독신으로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겠어요?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 독신 그런 것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 속 좀 그만 섞이고
괜찮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할 생각해. 하긴 결혼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봐도 참 깝깝하다, 깝깝해. 연주 엄마, 남의 귀한 딸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연이가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랑 사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아주 잘 나가고 있잖니. 오늘도 선물 잔뜩 사서 왔길래 소연이 네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 꺼낸 것뿐이야. 글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잖아. 우리 소연이는 마음이 착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지.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오늘 우리 사이가 말이야, 보너스인가 뭔가를 받았다고 선물을 잔뜩 사서 왔더라니까. 이래서 다들 대기업 대기업 그러는 거야. 알았으니까 자랑 그만하고 얼른 가봐.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며 옆집 아줌마 등을 떠밀다시피 했는데요. 옆집 아줌마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보너스 나왔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해준다고 하지 뭐야. 내 이가 몇 개 안 좋거든. 임플란트를? 그거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보너스가 많이 나오긴 한 모양이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거리 은행 앞에 그 젊은 치과 의사가 하는 치과 하나 있잖아. 그 할아버지가 하다가 돌아가시고 손자가 한다던 그 치과 말하는 거지? 거기 젊은 치과 의사가 잘한다고 소문이 나긴 했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거기 가서 말했더니 최대한 잘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약해놓고 왔지 뭐야. 아무리 잘해줘도 꽤 비쌀 텐데 좋겠네. 좋다 마다야. 이래서 자식들은 잘나고 봐야 한다니까. 옆집 아줌마가 또다시 자랑질을 늘어놓았는데요. 순간 뭔가가 퍼뜩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사실은 내가 그걸 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그 치과에 갔다가 소연이 할머니를 봤지 뭐야. 우리 어머님을 치과에서? 나는 치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소연이 할머니는 나오시는 길인 것 같던데 표정이 아주 어두운 게 내가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으시더니 후다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더라고. 어머님이 어디 아프신 건가? 치과에는 왜 가셨지? 소연아, 너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도 딱히 들은 얘기는 없는데 치과에 가신 거 보니까 이가 아프신 거 아닐까? 그러게 말이다. 근데 그동안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는지 모르겠네.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옆집 아줌마가 얄밉게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가만 보면 자기네 시어머니도 참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난데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지금 소연이 아빠 가게도 많이 힘들다면서. 근데 노인네가 참 양심도 없이 어떻게 치과를 갈 수가 있지? 이가 아프면 당연히 치과에 가는 거지. 연주 엄마도 이 아파서 치과 갔다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나랑 상황이 같아. 자기네 시어머니는 얹혀 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참 양심이 없다는 거잖아. 아들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만 살겠다는 그런 말인 거잖아.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노인네가 치과나 들락거리고 참 양심도 없다. 옆집 아줌마 입에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쥔 채 외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던 말던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연세가 많으면 치과 치료도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얘가 어디 어른한테 팔까하고 대들어. 네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줌마가 먼저 우리 할머니 욕했잖아요. 지금 니네 집 형편에 니네 할머니 치과 치료를 해줄 돈이 어딨어. 저번에도 니네 아빠가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들었는데 치과 치료가 얼마나 비싼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정 안 되면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월급 쥐꼬리 많은 거 누가 모르니? 게다가 들어보니까 몇 달째 네 월급도 네 아빠한테 다 들어가고 있다며? 근데 네가 뭔 돈으로 일을 해드려? 암튼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노인네가 아주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이래서 나이를 헛먹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 같았으면 아들 며느리 불쌍해서 아무리 아파도 꼭 참고 말았을 거야. 우린 연주 엄마랑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이 염장 지르지 말고 얼른 가봐. 엄마가 정색을 한 채 옆집 아줌마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는데요. 아줌마가 발끈한 채 물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소연이 엄마는 아주 고상한 척 하겠다 그런 말인가 본데 당장 생활비도 걱정해야 할 판국인데 그게 과연 현명한 생각일까? 글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가보라고 해도 그런다. 소연이 아빠도 그래. 장사가 안 되면 빨리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그 주변에 같은 업종이 들어온 뒤로 쫄딱 망하기 직전인데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고 해. 다들 뒤에서 쓰근거리고 있는데 나나 되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충고해주자면 내가 그때 말한 거 있잖아. 용한 보살님이 있다고. 거기 가서 한번 점이나 봐보던지 해봐. 아니 집안에 망조가 들은 것 같은데 왜 다들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아무튼 자기네 시어머니는 참 나이 먹고 나이값을 못한다. 자기처럼 착한 며느리 만났으니 참아주는 거지. 나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을 거야.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면서 어디 치과에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 글쎄 그만 가라고 하는데도 남의 집이 이래. 왜 자꾸 감나라 배나라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좋게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진짜 꼴 같잖아서 못 봐주겠네. 뭐? 꼴 같잖아서?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그럼 여기 꼴 같은 사람이 연주 엄마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고 혹시나 우리 어머님께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내가 그 집구석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니까. 라며 엄마가 옆집 아줌마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물론 옆집 아줌마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엄마가 옆집 아줌마에게 아주 천벌을 받아라라고 외치더니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습니다. 평소 엄마 성격은 많이 참는 편으로 웬만하면 그냥 넘기곤 했는데요. 그날은 정말 많이 화가 나신 듯 해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 그것보다도 할머니가 치과에 왜 가셨는지 모르겠다. 돈도 없으실 텐데 어디가 아프시면 얘기를 하시지. 그게 며칠 전에 엄마가 아빠한테 가게를 그만 접으라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잖아. 그거야 계속 적자가 나니까 답답해서 한 말이지. 아무튼 그때 할머니도 다 들으셨던 것 같아. 막 심란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고 계셨거든. 그랬으니 할머니 입장에선 이가 많이 아프셔도 아프시다는 말을 꺼낼 수가 있었겠어? 아마 치과에 가신 것도 참다 정말 아파서 가셨을걸? 많이 아프신 게 아닌지 모르겠다. 순간 엄마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아빠와 말다툼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할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치과 다녀오셨다면서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치과에 갔다고 누가 그래? 혹시 옆집 옆편네가 그랬니? 평소 할머니는 옆집 아줌마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집 아줌마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평소 말투도 문제였지만 언젠가 한번 옆집이 시끄러워서 우리도 모르게 듣게 되었는데요. 서로 싸우는 모양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 신우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모양인지 둘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우리 엄마 돈 야금야금 가져갈 땐 언제고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시겠다. 나도 법적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고모가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동안 언니 오빠가 돈 싹 다 가져가고 우리 엄마 나 몰라라 한 거 밝혀내서 돈 전부 찾아와야지. 어떡하긴 뭘 어떡하겠어요.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각오해야 할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요. 우리 딸이랑 사이가 대기업 다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딸이랑 사이한테 변호사 선임하라고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딸이랑 사이 앞세워서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거 나중에 언니랑 오빠한테 그대로 돌아가라고 내가 빌고 또 빌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아픈 엄마를 따물라라 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오빠는 뒤에 숨어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어떻게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천벌 받아. 방금 경찰 불렀으니까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경찰을 불렀어? 동네 사람들, 여기 파렴치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다 뜯어가고 아프니까 내다 버렸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연준의 고모가 울며불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옆집 아줌마는 문을 굳게 닫아버린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남의 집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연준의 고모가 너무나 안 돼 보였기에 엄마가 1층으로 데리고 나갔고 잠시 후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주 고모는 집에 갔고? 예,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연주 고모랑 얘기해보니까 착한 사람 같던데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연주 고모 말대로 옆집 옆편네는 아주 천벌을 받을 게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애미 너도 앞으로 연주 엄마랑 어울리지 마라. 사람 심성은 하늘이 때려준다는 말도 있듯이 옆집 옆편네 심성이 아주 못돼 처먹은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연주 엄마도 문제인데 연주 아빠도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연주 엄마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라지만 어떻게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둘 다 페루나하고 뭐가 다르겠니? 암튼 보통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어울리지 말도록 해라. 당연히 저는 안 어울리고 싶죠. 근데 연주 엄마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게 아예 문을 열어주지 말란 말이야. 할머니 말씀에 엄마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엄마는 옆집 아줌마를 피하기 시작했지만 옆집 아줌마는 이미 동네에 성격 안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누구 하나 상대를 해주지 않았고 제일 만만한 엄마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집 아줌마가 집요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옆집 아줌마가 며칠 동안 집을 비워서 물어봤더니 연준의 할머니께서 결국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고 했고 그 뒤 할머니는 옆집 아줌마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집 아줌마도 할머니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할머니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눈치도 없이 아들 며느리를 고생시킨다는 말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 갔더니 사장님이 엄마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소연 엄마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힘들게 한다며? 힘들어서 어쩔까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주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소연이 할머니가 반찬 투정을 그렇게나 많이 한다면서 그저께인가도 된장찌개 간이 안 맞는다면서 아주 난리를 쳤다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데 반찬 투정이란요. 대체 연주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연주 엄마가 와서는 노인네가 얹혀 사는 주제에 해도 너무한다면서 소연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린다고 하면서 한참을 말하다 가더라니까. 연주 엄마가 진짜로 그랬단 말이에요? 글쎄 진짜로 그랬다니까. 그 말 다 거짓말이니까 앞으로 연주 엄마 말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대체 연주 엄마는 그런 거짓말을 왜 하고 다니는 걸까요? 도저히 안 되겠네. 가서 뭐라고 해야지. 저기 소연이 엄마도 알다시피 연주 엄마 성격 지랄 맞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들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괜시레 여기 와서 머리채라도 잡으면 골치 아프잖아. 알았으니까 사장님도 어디 가서 이상한 소문 좀 내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성품 뻔히 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알았어, 미안해. 난 그냥 연주 엄마가 어찌나 사실처럼 말을 하던지 깜빡 속아 넘어간 것 뿐이야. 라며 마트 사장님이 사과를 했다네요. 그렇게 엄마가 옆집에 쫓아가서 난리를 쳤고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엄마가 난리를 치자 옆집 아줌마도 놀란 채 억지 사과를 했다네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엄마가 화가 덜 풀렸는지 여전히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인간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는 진짜 넌덜머리가 난다니까요. 그러게 내가 옆집 옆편네랑 어울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앞으로는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할머니 말에
엄마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한 반년 동안 옆집과는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 가게 일을 도와주려고 엄마가 집 문을 열었다는데요. 마침 옆집 아줌마도 집에서 나오는 바람에 딱 마주쳤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식은 땀을 흘리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복통을 호소했다네요. 놀란 엄마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는 소리에 급히 수술을 했고, 그 뒤 옆집 아줌마가 엄마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또다시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에게 고맙다며 아양까지 떨며 찾아왔기에 엄마도 차마 내칠 수 없어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옆집 아줌마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날도 할머니가 치과에 간 것을 가지고 갖은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날 할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치과 다녀오셨다면서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치과에 갔다고 누가 그래? 혹시 옆집이 옆편네가 그랬니? 연주 엄마가 치과에서 마주쳤다고 하길래요. 그놈의 옆편네는 남의 집 일에 왜 그리도 관심이 많다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가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픈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검사만 받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할머니가 딱 잘라서 말한 채 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자 엄마가 할머니 뒤를 따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격에 치과에 그냥 가실 리가 없잖아요. 치과에서 뭐라고 하셨길래 그러세요? 글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귀찮게 하고 난리야. 이빨이라는 게 나중 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길래 가서 검사만 받고 온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가끔 보면 애미 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주면 좀 좋겠니? 그날따라 할머니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듯 말을 하자 엄마도 당황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뭔가 이상해 보이지?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아까도 괜히 더 화내고 그러시는 것 같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평소보다 화를 내시긴 하더라고. 그지? 내가 보니까 치과에서 뭐라고 한 게 분명해. 그냥 검사만 받으신 거라고 했잖아. 근데 뭐라고 하더니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숨기시는 게 아닌가 싶어. 안 되겠다. 내일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거 개인정보 그런 거라 안 알려줄 텐데. 그냥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볼 건데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암튼 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 라며 엄마가 심각하게 말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는 워낙 오래 같이 살다 보니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저를 밖으로 부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늘 치과에 다녀왔거든? 왜? 치과에서 뭐가 잘못됐대? 내가 할머니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간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에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치과에 가서 물었더니 다행히 의사가 전부 기억하고 있더라고. 아니지. 그런 일을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겠어. 할머니가 치과에 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 오래전에 할머니 이가 안 좋아서 금리를 몇 개 했거든. 근데 치과 의사한테 그 금리를 뺄 수 있냐고 물었다잖아. 뭐? 금리를 빼긴 왜 빼?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저도 모르게 소리까지 지르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주변을 살피며 나무랐습니다. 그렇잖아도 창피해 죽겠는데 좀 조용히 좀 해. 혹시 금리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들었던 건지
그 금리를 팔면 돈이 된다고 들었다나 봐. 금리가 돈이 된다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금리를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야. 요즘 들어 네 아빠랑 내가 돈 때문에 자주 다퉜잖니. 그래서 금리를 팔아서 생활비에 보탤 생각을 하셨나 봐. 의사한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면서 금리를 빼달라고 부탁했다잖니. 그 얘기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잖아. 나도 벌고 있고 대현이도 벌고 있는데 진짜 미치겠다. 아무래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움도 안 되고 괜히 밥만 축낸다는 생각을 하신 모양이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의사가 잘 설명했대? 의사는 이 빼고 모아놓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고 정중하게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의사가 착해서 다행이네. 할머니한테는 엄마가 잘 말씀드려. 그렇게 내가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못 산다 진짜. 이게 웬일이야?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그리고 의사가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가 있다고 하더라고. 토요일날 네가 모시고 가서 치료 좀 하고 와봐. 난 도무지 창피해서 갈 수가 없다. 알았어.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근데 치과 간다고 하면 안 가신다고 할 게 뻔할 텐데 어떻게 모시고 간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됐고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치과 가야 하는데 보호자가 같이 와야 한대. 할머니가 같이 가줘. 치과를 가는데 무슨 보호자랑 같이 가? 그게 사랑니를 빼야 한다는데 혹시 몰라서 같이 가야 하나 봐. 할머니 딱히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같이 가줘. 엄마는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단 말이야. 요즘은 사랑니를 빼는데도 보호자가 같이 가야 하는 거야? 의사가 그랬다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와. 라며 제가 둘러대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다가 따라 나섰는데요. 이미 치과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해놓았던지라 우선 들어가서 스케일링을 하고 난 뒤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도 온 김에 검사 좀 해보자. 나는 이상 없다고 했어. 할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때 오셨던 분 맞죠? 아니야, 나 아니야. 잠깐만요. 혹시 김길자님 아니세요? 우리 할머님 상황 맞아요. 할머니, 이 치과 왔던 거야? 그게 말이야. 혹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왔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의사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며 둘러대고 있자 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때 치료 받으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침 잘 오셨네요. 오신 김에 치료하시죠. 아닙니다. 나는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언제 온다고 그래. 온 김에 얼른 치료 받아. 치과 치료는 돈도 많이 들어가서 안 돼. 할머니, 내가 돈 버는데 뭔 걱정이야. 나 돈 모아놓은 것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 받아. 됐어. 너 그거 모아서 나중에 커피숍인가 뭔가 차린다고 했잖아. 그런 돈을 막 쓰고 다니면 쓰겠어? 할머니, 진짜 창피하게 이럴 거야? 괜찮으니까 얼른 치료 받아. 그리고 커피숍 말이야. 그냥 맘 접었어. 왜? 돈이 없어서? 돈도 돈인데 요즘 커피숍이 너무 많잖아. 까딱 잘못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문 닫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돈이 많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얼른 치료받고 나와. 나오면 내가 할머니 좋아하는 그 케이크 사줄라니까. 제가 케이크로 할머니를 꼬시고 있자 의사와 간호사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할머니께서 반색하며 물으셨어요. 케이크? 그때 그 딸기 케이크 그거 말하는 거야? 그렇지. 딸기가 엄청 많이 올라간 그 케이크 말이야. 그거 내가 통째로 사줄라니까 얼른 치료받고 나와. 통째로? 그거 엄청 비싸잖아. 글쎄, 커피숍 날라가서 돈이 남아도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통장 보여줬잖아. 내가 할머니를 닮아서 얼마나 알뜰해. 그러니 집구리만한 월급에 그렇게나 많이 모았지. 그렇긴 하지. 우리 소연이가 나를 쏙 빼닮긴 했지. 그럼 얼른 치료받고 나올 테니까
그 케이크 먹으러 가자. 근데 오늘은 케이크 가지고 집에 가서 먹자. 왜? 그 카페 분위기 좋다고 거기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 에미도 그 케이크 엄청 좋아하잖아. 집에 가서 같이 먹자.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나도 보탤게. 아, 진짜 나 부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깟 쌈짓돈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할머니 맛있는 거나 사드셔. 우선 얼른 치료받고 나와. 제 말에 할머니가 의사를 따라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할머니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다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 심란하게 앉아있던 사이 할머니께서 치료를 끝내고 나오셨는데요. 의사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전화번호 좀 남겨주실래요? 제 전화번호는 아까 적어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혹시 할머니께서 치료받으신 치아가 괜찮은지 확인차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건 괜찮겠죠? 순간 의사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사에게서 진짜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때 할머님 치료했던 의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할머님 치료받으신 건 문제없나 연락드렸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 채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의사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저기 소연씨, 혹시 이번 주 일요일 날 시간 있으세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이에요? 왜요? 우리 할머니 치과 다시 가셔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제가 밥 한 끼 사드리면서 할머님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순간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의사의 속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와, 치과가 잘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나 보네요. 혹시 그동안도 선생님께 치료받은 환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사후 서비스 같은 걸 일일이 하셨던 거예요? 간호사님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하시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치료받은 환자들한테 일일이 밥을 어떻게 사줄 수가 있어요? 저기 소연씨, 그게 아니라 모든 환자들에게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게 말이죠. 사실은 소연씨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신청이요? 그날 소연씨한테 한눈에 반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선생님을요? 에이,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제가 비록 작은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에서 무진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 그만하세요. 할머니 치아는 아주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 이상형이거든요. 부담스러우시면 식사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에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에 우선 승낙을 했는데요. 그날 제가 부탁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그 의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들어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다 보니 그 뒤를 이어 치과 의사가 돼서 그 병원을 그대로 물려받았고요. 사실 할아버지께서 치과 의사셨다 보니 많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워낙 좋은 분들이셔서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그리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상황이 좋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 소연 씨랑 할머님 사이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할 때 사람 인성을 먼저 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말을 하던 의사가 잠시 물을 한 모금 들이켰고 저는 넋이 나간 채 의사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연 씨 할머님부터 어머님 그리고 소연 씨까지 가족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무뚝뚝한 편인데 소연 씨는 성격이 참 밝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연 씨한테 더욱 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가끔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의사랑 결혼을 하려면 열쇠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는 둥 그러던데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는 문 닫기 직전이란 말도 꼭 해야겠네요. 그래도 우리 아빠랑 엄마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시겠지만 현재 우리 집 상황이 그렇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 그러니까 민우 씨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면 딱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우선 얼굴도 제 이상형이고 마음씨도 따뜻하고요. 우리 할머니께서 결혼은 무조건 마음 따뜻한 사람이랑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 얼굴이 좀 예쁘긴 하죠. 라며 제가 너스레를 떨었더니 민우 씨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가족들이 다들 놀라워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동네가 좁다 보니까 옆집 아줌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어느 날 집까지 쫓아와서 걱정하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너 그 치과 의사랑 사귀는 사이라며? 아, 네, 그렇게 됐어요. 물론 네가 키도 크고 얼굴이 좀 예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치과 의사가 너랑 결혼할 리가 있겠니? 내가 볼 때는 연애는 예쁘장한 너랑 하고 결혼은 돈 많은 집 딸이랑 할 게 뻔해 보여. 그러니까 냉수 먹고 속 차려. 너 그러다 나중에 팽당하면 그땐 결혼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지금 우리 소녀한테 뭐라고 했어? 팽당해?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남의 귀한 손녀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맨날 돈도 나는 당신 눈에는 돈만 보이겠지만 세상에는 돈이 전부가 아닌 거야. 우리 소연이가 얼굴만 예쁜 줄 알아? 인성도 바르니까 의사, 그러니까 예비 사이가 한눈에 알아본 거지.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고 앉았어? 할머니가 옆집 아줌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년 만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먼 친척 몇 분만 계셨기에 아기자기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 임신 소식을 듣고 남편이 뛸 듯이 기뻐했기에 친정에 가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그날따라 옆집에서 연주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물었습니다. 옆집 연주가 왔나 보네? 넌 연주랑 친하지 않아서 이혼한 거 몰랐겠구나? 뭐? 이혼이라니? 연주가 이혼했어? 라며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묻자 엄마가 혀를 찼습니다. 말도 마라. 연주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연주가 시댁 행사에 하나도 참석도 안 하고 연주 남편이 연주한테 시아버지 임플란트 몇 개를 해주자고 했던 모양인데 연주가 왜 자기네가 해줘야 하냐면서 난리를 친 모양이야. 전에 아줌마 임플란트도 연주네가 해줬다며. 그럼 시아버지도 해드려야 맞는 거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절대 못 해준다고 난리를 쳐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 이혼했다는데 그동안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더라고. 결국 둘이 이혼하고 충격받아서 회사도 그만두고 내려와서 그 정신과 다닌다는 말도 있어. 연주가 정신과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 그런데도 연주 엄마는 사이 욕을 하더라니까. 연주 엄마가 하는 걸 연주가 그대로 배운 거 아니겠어. 아픈 시어머니 나물나라 하더니 벌 받은 거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똑같이 따라했겠지. 시어머니한테 그따위 짓을 하고 잘 살길 바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 라며 할머니도 혀를 차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연주는 엄마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는데요. 엄마에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